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 병원 암센터에서 치료했던 케이스 중에 호전 증례 보고를 하는 순서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일단 폐암 4기 전이암 환자의 호전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로는 일단은 호전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일단 통합 종양암의 시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발표한 호전 사례는 항암을 병행했던 군이었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과 한약을 병행한 요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세라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항암 화학요법과 한약 병행 요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증례 보고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통합 종양학의 시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종양학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통상의 의대 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근거 있는 대체의학과 근거 있는 보완의학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암을 연구하는 학문을 통합종양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통합종양학은 전 세계에서 아주 지금 단순하게 현대의학에서 한 통상의학만 치료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한의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통합종양학은 절대 대체약이라든가 보완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거 없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종양, 즉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통합약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시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1A, 1B, 1C, 2A, 2B, 2C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A라고 하면 아주 강한 근거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A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득이 확실하게 위험과 부담, 능가하거나 그 반대라든가, 어떤 최소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무작위 논문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특히 강한 권고 수준만 해도 우리가 강한 권고에 해당된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옆 사람이 이거 하니까 좋아, 야 이거 하는 거 어때? 좋아, 이런 말을 허락돼서는 안 돼요. 이런 최소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말하지 제 경험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강한 근거도 있고, 이것들에 대한 모든 거는 증거 설득력은 논문이 있느냐, 최소한의 어떤 대규모 논문이 있느냐, 그거에 가지고 약한 권고가 될 수도 있고 강한 권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그 중에서 1B에 해당되는 권고 등급이에요. 1B에 해당되는 권고 등급은 뭐냐면 약초나 대용량 비타민, 또 미네랄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약들이, 특히 이런 식품모제들 이런 것들은 다른 약과의 어떤 잠재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유발 반응에 대한 부작용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썼을 때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을. 특히 항암 중인 경우에는 항암제를 포함한 어떤 다른 약제들과 혹시 이게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식품보조제를 드시고 있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식품보조제를 항암 중에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통합의학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면역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전에는 일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 권고사항을 모르는 것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B예요. 가이드라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을 할 때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피해야 될 특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암약제 중에 마왕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모든 식혈관 계통 항암요법제에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암을 하고 있을 때 마왕지제는 가능하면은 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항암 중에는 그런 것들. 또 인삼 같은 경우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드셨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 인삼 드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인삼은 항암을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양성 유방암 중에 여성 호르몬의 양성형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자궁 내방암, 이렇게 호르몬 의존성인 경우에는 이 인삼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해요. 왜? 암 성장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암들은 인삼을 쓰는 걸 권고합니다.
반드시 전문 한의사에게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 환자분들은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암종별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차는 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방해라. 그러나 이거 제외하고 녹차는 상당히 안전한 사실 성분입니다. 은행도 이렇게 캠페이시나주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탁상계열, 인카알칼로이드 이런 약재들은 사용할 때 은행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알칼라제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백금 아날로그라든가 이런 거 자이라디칼 제거하시기 때문에 백금을 근거로 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또 일본 칡 중에도 우리가 칡은 우리가 갈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 칡에 대해서 나온 건데 항암제 효과를 증진을 하는 게 있고 억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전문 한의사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콩은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정리해드렸죠? 그죠? 일반적으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성제 이 약이 여성암과 많은 관련이 있는 약제인데 이거에 기량적을 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염 양성이라든가 자궁남아기 하시는 많이 복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를 가이드합니다. 콩 추출물은 피하는 게 기본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시는 정도는 여성암이나 자궁내막이라든가 일반적인 정도는 괜찮다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네, 여성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항암 주의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암이 있을 때는 치료 시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항상 이 콩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부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성분은 또 이런 여성암을 억제하는 성분도 있어요. 쌍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암이라 하더라도 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셨죠?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고 포도씨 같은 경우도 백금 아날로그라든가 컴퓨터식은 항암제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라는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항암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하고 나서는 드셔야 합니다. 알겠죠?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또 성요한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인데 모든 항암요법일 땐 주의해야 합니다. 듀오준풀은 이제 타목시펜 사용할 때도 주의하고 또 이런 약제들도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약조 중에는 효과를 면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학요법과 방사치료할 때 약용식물은 우리가 특히 동반할 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약용식물들은 혈장이라든가 항암 약물들의 방광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도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의사분들은 잘 몰라요. 내가 쓰고 있는 약이 항암제에 영향을 줄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의할 것, 특히 간대사 촉진 효과가 일반적인 한약은 많습니다. 항암제 병을 했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으신 전문 한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몇몇 약용식물들 이론적으로는 방사치료에 종양 살포 어떤 항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미국에는 이런 약물과 한약을 이용한 상관관계에 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봐야 되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서는 약초를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약초 항암력의 상호작용은 뭐냐면 우선 일반적인 많은 약용식물들 같은 경우는요. 또 알아둬야 될 말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 되죠. 이것들이 간대사나 우리가 식물성이 뭔가 오면은 이것이 대사를 하는 일종의 그런 효소들인데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약초들은 이걸 유도해요. 그래서 이 항암치료 약물 포함해서 이런 약물들이 들어오면은 효과적으로 간에서 대사를 이어지게 하는 게 많은 약초들이 있어요. 약초들이 효과적.
근데 이것들은 어떤 약물들이 우리가 어떤 약효들은 항암, 아까 보여드렸죠. 어떤 약효들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할 때 종양세포들한테 항암을 했는데 이 약이 종양에 덜 노출되게 만드는 약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항암 중에 쓰면은 안 좋겠죠, 그죠? 당연하죠. 또 어떤 약용식물은 오히려 훨씬 더 암 환자 항암 효과를 높여줘요. 방광기를 높여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항암 중에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고 간 대사를 촉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선택된 약물은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항암제는 세포 독성 약물이라고 해요. 세포를 독성을 줘서 암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동시 투여할 건지 이걸 제대로 알면은 이것이 바로 미래의 통합종양학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이런 약제들을 선별해서 쓸 수 있다면 가장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사이토크롬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항암 약물들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많은 항암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노도테카를 썼어요. 나는 타목식펜 썼어요. 나는 이레사 썼어요.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노출을 증가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감소시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쓸 때 이런 걸 다 가이드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문하는 이 항암을 통합종양학 전문 의료인이 하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좋아지게 하고 어떤 거는 나쁘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암 생존기에는 여기도 지금 급성계에서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암 생존기 동안에 이런 암 환자분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들을 어디인가 카운셀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말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암 전문 선생님들이 미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요. 일단 바쁘시고 또 하나는 이분들도 대담하거나 이런 프로를 보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이런 것들이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는 60%도 안 된다는 이런 서비스를 이런 거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라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암 전문의 선생님이 암 치료 외에 암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모든 영역을 특히 저처럼 한의학 영역이 게다가 약초와 관계된 영역까지 알기에는 시간으로나 전문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이런 서비스들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통합의학을 하는 통합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분, 여기 계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또 1차 진료 종양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길잡이와 코치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약효는 드시기에 권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면 덜 좋습니다. 라고 말을 누군가한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암협회에서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최고의 권고안이 되는 거 환자한테 무분별하게 안 하고 이렇게 운동 습관, 영양, 또 치료 과거력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경험해서 옆에 있는 암 환자가 나 이거 먹고 좋았어. 나한테 좋을까요 그게? 쓰는 항암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암이 달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 암은 이런 표현을 뭐냐? 암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척 그런 부분에서 상업적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통합적인 여과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자는 거예요. 제대로 아이들한테. 너무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통합종양학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미국을 보면 우리가 애리조나 통합의학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곳은 뭐냐면 그동안 의대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한의학을 가르친 적도 없고 영양학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의대교육에서 하기 되게 어렵죠. 내용도 너무 많고 의대교육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암을 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현대의학만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환자들 니드가 필요성이 많아졌어요. 건강검진이 너무 많이 드시고 그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걸 모든 걸 필요하게 하면 혼자서 다 현대의학의 교육까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상의학 교육에서 완전히 무시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사 선생님들, 어떤 간호사분들, 약사분들 또는 영양사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통합의학 교육이고 통합의학 센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영양, 여러분한테 제가 자주 강의 드리죠? 영양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약초의학에 대해서 이런 주립대에서도 하고 MD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다 의료인들이에요. 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의사들도 이제는 약초를 공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시대가.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통상의학, 현대의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것 중에 근거가 있는 대체의학이라든가 보아의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시도가 통합의학으로 얘기했고 이것이 55개 암센터, MD 앤더슨이라든가 하버드, 나나퍼버라든가 이런 3대 암센터가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회가 있다고 말씀. 우리나라 국내에는 이런 학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런 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SIO라는 것은 사이트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게 MD 앤더슨이라든가 하버드 이런 데서 이런 약초도 가르쳐주고 가이드라인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국내에 많은 현대의학 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좀 개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되게 중시합니다. MD 앤더슨 유학 가서도 많이 하시고 국내에서는 대한통합암학회라는 데서 처음으로 의사하고 한의사가 연합된 학회가 올해 창립이 됐고 11월 29일 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드셨습니다. 암 환자분을 위해서 많이 드셨는데 이제서야 서로 해서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국내에 암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의학 전문가 교수님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최초입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데 연합하는 학회죠.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표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표준해야 되는 게 여러분 가이드를 몰라요. 암 환자분들은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지금 이 안에는 췌장암 환자들 계시죠? 췌장암의 통합암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약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국내에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해 이제 복단대학이라고 아주 중의학 대학에서 암을 하는 전문 의료센터입니다. 예, 저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 경험을, 췌장암에 대한 치료 경험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안에 췌장암 환자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면 반드시 가서 한번 강의 들으시라고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모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좌장이 이화여대 유방암 센터장님,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죠? 한의과 대학에서 나오고 오사카 대학에서도 북경에서도 이런 데 의대 교수님이 와서 좌장을 하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암은 그죠?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도가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늦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있습니다. 그 한의대 교수님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교수님들 나오시고 러시아의 교수님들 또 고신대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인데 신선 교수님이라고 고신대 이제 혈액종양학과 교수님 이분도 폐암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한의사들도 서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가이드라인을 그죠? 한약 환자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한의사이지만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본다라는 게 가이드가 돼요. 이래야지 암 환자한테 가장 객관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실 암 치료가 뭔지 또 이런 것들 검사는 뭔지 또 암 환자분들의 검사가 너무 제약되어 있어요. 대사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튜머마커만 체크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통합의학 또 미술치료, 지지적 치료 전체적인 치료를 다 하고 저는 이날 통합경영학의 임상경영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듯이 여러분한테는 강의의 일부를 제가 발표를 하는 거죠. 의료인들한테는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다 못 들을 분들은 이날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날 강의를 제가 하고요. 두 번째 강의 내용은 화학요법과 한약을 병행했을 때 우리 컨비네이션 세라피 하는데 우리 아까
함부로 항암 중에는 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한약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과 약초의 상호작용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의심될 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난 잘 몰라. 쓰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항암할 때는 전반적으로 사실 좀 이 항암은 전반적인 치료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라, 근데 어쨌든 적은 부분이라도 약물을 쓸 때 우리가 이것에 영향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특히 혈액적인 내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몰라 이 약초를. 그러면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조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해서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제가 혈액적인 내과 교수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게끔.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약초 치료를 중단시키는 게 최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항암 약들 중에 예외도 있어요. 함께 병용 투여했을 때. 그게 뭐냐면 녹차라든가 엉겅퀴, 항기라든가 아스와간다 이런 특정한 약물들은요 항암 치료 중에 특별히 금기되지 않고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게 권고 사항입니다. 특히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강황, 커큐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강황, 카레죠, 하죠. 마늘, 엉겅퀴, 인삼은요 어떠한 항암제는 금기하고 어떠한 항암제는 또 금기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해요. 물론 다 일일이 가이드를 따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좀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스플라틴 같은 거를 쓸 때 페르세르틴이라는 성분을 쓰면 항정 효과가 높아요. 이것은 양파 껍질에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폐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양파 껍질을 달아서 많이 드시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항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스플라틴에 운지버섯 같은 거는 은행 같은 거는 이 시스플라틴의 독성을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환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아까 인삼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정 효과를 향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인삼 같은 경우, 그죠?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타목시펜을 복용 중에는 인삼이라든가 녹차 같은 거는 훨씬 항염증 효과가 있으니까 드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항암제가 의외로 반응률이 낮습니다. 의외로 환자에 따라서 저산증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몸에 그 독성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효과를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독성을 감소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녹차 드셔야 됩니다. 자기가 드시고 있는 항암제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강암 같은 경우 이때는 이걸 쓸 때 더 좋은 거예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황기나 녹차라든가 한국 인삼 같은 경우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알고서 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보면 인삼이 항암 효과 좋아 이런 말 인터넷 많이 떠도는 거 보시죠, 그죠? 이런 항암제 효과도 항정 효과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중시하는 논문인데 우리가 인체라면 이게 암이 걸린 지금 여러분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약의 약물을 쓰면요 이 암 크기는 줄일 수 있는데 몸 상태는 독성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한약을 쓰면요 몸 상태는 면역을 증강하기 때문에 좋은데 암을 생각보다 크게 서양의학보다 줄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 우리가 한약은요 세포자멸도 유발을 하고 면역력도 좋게 하고 상당히 암의 전이들 예방해 주는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논문들에 근거해서. 또 하나 이런 것들 할 때 한약은 특히 생존을 높여줄 수 있고요. 항암제 부작용을 없애줄 수 있고요. 삶의 질도 높여줘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더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항암요법 중에 써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것들. 더 대규모 연구가 있어야 되지만 현재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이건 국내에 나온 논문이에요. 많은 항암제 독성을 감소를 시켜주고 효능을 높여주는 한약제들이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사고자탕이라는 약도 있고 보주익탕이라는 약도 있고 많습니다. 하는 것들은 이런 약. 제가 이제 최근에 췌장암 환자분한테 사고자탕 베이스 약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
특히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특히 이제 항암 치료와 동반된 유해 사고가 있으면 일본은요 의사 선생님들의 약 70에서 80%가 한약을 씁니다. 77.8%가 양력과 병행하시고, 암센터, 일본의 암센터 124곳은 최소 한 70% 이상은 직접적 목적의 한약을 씁니다. 암 치료. 우리나라는 안 쓰고 있죠. 한약을 쓰면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이리노테칸 요법일 때 저도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이리노테칸에 근거해서 치료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라든가 폐암 환자들, 제가 이 중간에 바나사심탕을 써요. 케이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나사심탕은요, 항암제를 쓰면요, 심장 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항암제들이. 이 심장 독성을 많이 억제해줍니다. 바나사심탕 약 자체가.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이게 다 바나사심탕 때문에 나온 논문들이에요. 일본에서 다 나온 논문.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나온 논문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나오기 어려운 논문들이 많아요. 항암 중에 쓸 수 있는 논문들. 한의사가 항암제를 투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의사님들은 일본 의사 종양내과 교수님이 한약제를 쓰고 한약도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사작용, 항염제작용이 양리작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중에 이리노테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암제 쓸 수 있고, 구내염이 있거나 설사하거나 이럴 때 소화기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답답 이럴 때 다 씁니다. 저번에 썼던 약이 제가 그 바나사심탕입니다. 이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은요, 이런 지연형 설사라든가 급성기 설사에 다 이런 기전이 다 밝혀져 있는, 항암 중에 쓰면 참 좋은 약이죠.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일본에 이거 유방암 전문 의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유방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설사가 날 때 이 바나사심탕을 썼던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써서 바나사심탕을 써서 설사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용 등급에서 했을 때 최소 설사를 0에서 5등급, 6단계로 나눠서 설사 등급을 나누면 5등급, 일단은 아주 심한 설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바나사심탕은 예방적으로도 투여한다는 거, 항암 전문. 이 의사 선생님 얘기예요. 2014년 요미우리 신문에. 그럼 이런 근거로 제가 이제 취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비서세포 폐암 4기 환자였습니다. 지오트립을 복용하고 계시고 60세 소양성 폐암 환자분인데, 이분은 비서세포성 폐암으로 서남에 4기 상태셨고 입원하셨을 때 우주폐, 원래 자측폐 암이 있었는데 우주폐로 전이가 됐고 뇌로까지 전이가 됐고, 뇌로는 흔하게 폐암은 전이가 됩니다. 2015년 7월 20일 날 지오트립을 병원에서 폐암 표적치료제로 투여를 하셨고, 이걸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오트립의 가장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내염, 설사, 소화불량, 무기를 살때 다 나타나셨어요. 구강암이 물동같이, 일단은 설사가 이렇게 물동같이 짝짝하면요, 영양 실조입니다. 식사를 잘 못하고 영양이 다 빠져나. 또 소화 상태 보세요. 다 안 돼요. 소화하는 게 더부룩하고 무기력.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무기력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식사를 못하고. 지오트립이 아무리 좋은 표적 치료제라 하더라도, 참 좋은 표적 치료제인데 폐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요,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추위는 에너지상 비교적 추위는 약간 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약을 여러 번 했을 때 에너지대사를 되게 중시합니다. 약한 약을 쓸 때는 에너지대사가, 이분은 원래 좋았던 분이에요. 약간 소양이 경향이 갖고 있는 태형인데, 근데 6개월 만에 12kg을 빠지신 거예요. 급격하게 빠지신 거죠. 악액질 때문에, 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없던 냉증이 생기고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세포막을 다 손상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못해요. 수족냉증도 몸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도 지오트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초진을 올해 8월 5일 날, 지금 8월 5일 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병원에는 사상치질 전문 검사기가 있어요. 검사했더니 소양이라고 나오셨는데, 겉으로 보기엔 태음이죠. 그래서 소양성 태음이라고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8일 CT를 했는데, 폐 가상엽에 침범된, 폐종양이 전체 폐를 다 뒤덮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일단 3개월 여명 선고를 하셨습니다. 고식적인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암을 하겠다기보다도 일단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지오트립 1회를 복용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오트립은 우리가 진행성 편편세포 폐암에 우리가 표적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활력지수입니다. 우리가 약을 쓰거나 할 때 제일 간과할 수 있는 게 현대의학에서 신체 활력지수라고 하는 게 카로노프스키 점수라는 게 있어요. 50점대로 떨어져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근데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항암교육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아마 카로노프스키 50점 정도.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일단은 이 당시가 10kg 정도 감소할 정도로 아주 극심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초진 당시에 한 60 정도 됐어요. 점수가. 근데 이분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약을 복용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들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다니시는 어떤 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 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앞 내용을 보시니까 그죠? 모르면은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항암제에 도움될 수 있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일본의 의사들은 다 처방을 합니다. 그 처방조차도 모르는 거죠. 국내에는. 그죠? 일본 의사들은 알고 계시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 같은 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항암을 이렇게 못하시면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을 했죠. 이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항암 중에 여러 번에 드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겨우 따님한테 설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끝까지 지오트립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좀 여셨어요. 제가 이제 처방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경우는 표적치료제에 지오트립이 있으면 몸에 염증이 확 발생합니다. 겉에 피부에 염증이 나타나는 거 다 보셨었죠? 그분 옛날에 손톱에 염증이 다 생기고 설사하고 구내염 다 염증이 발생시킵니다. 이 염증형 설사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나사신탕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루틴에서 바나사신탕을 쓰는데 일본 의사선생들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항암에 방한사신탕이라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의 개별 설명을 잘 몰라요. 처방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그냥 서양의 약식으로 이런 성분이니까 이렇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바나사신탕 계통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초사신탕이라는 건실도가 떨어질 때는 감초를 좀 증량합니다. 감초도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만약에 체열이 에너지가 막 떨어져서 냉증이 심하면요 생강의 분량을 높여요. 이건 전문한 의사가 얘기해요. 이거 아시죠? 2월 제가 고민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전에는 지금은 차지만 옛날에는 따뜻했다는 말을 생각을 하고 일시적인 저는 체열 감소를 봤어요. 그래서 감초사신탕을 투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양성 태열 환자가 현재 지오트립 유발된 구내염이나 설사, 소화불량을 치료해서 감초사신탕을 한 배량을 쓰면 이 경우는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에 1.5배량으로 양량을 증량을 해서 쉽게 말하면 30첩을 한 번에 달려서 11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하고 얘기하시네요. 식사하고 계신데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두 번 드시고 이분이 뭐라고 도저히 못 먹겠다. 왜 못 먹겠습니까? 너무 쓰대요. 써서 못 먹겠다. 제 상식으로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 목숨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따님이 제가 안타까운 걸 참 보시더니 어떻게든 먹이겠다. 한 숟가락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다행히 10일 만에 드신 건 아니고 18일 만에 드셨어요. 한 숟가락 드신 거. 제가 볼 때는 18일 만에 드시고 어떻게 결과는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회진하면서 잘 물어보잖아요. 몸은 어떻습니까? 의학주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매일 아침에 구내염이 완화가 되죠. 입술이 약간만이었죠. 밥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항암제 구내염을 못 드시겠다는 분들이 구내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에요. 코 안에 염증도 있었는데 코 안에 헐어있는 것들도 완화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설사가 완화가 됩니다. 설사. 물동 같은 쫙쫙 있는 지금은 힘든 것도 없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정도가 줄었어요. 설사를 안 하고 3, 4일에 한 번 정도 해요. 이건 살만한 거죠 벌써 이 정도만 돼도 그죠?
하루 4번 정도 묽은배를 보여요. 또 중요한 게 이건 소화가 돼요. 소화는요, 소화력이 떨어지면요, 몸의 면역세포는 다 힘든 거예요. 암 환자들은 1번이 소화력입니다. 소화력. 소화력이 무조건 회복돼야 돼요. 소화력이 좋아져요. 이번 표현에 50% 정도 완화돼요. 더부룩한 게 없어지고 헛구역이 없어지고 꾸룩거리는 소리는 아주 나요. 순찰력 지수도 좋아지죠. 살 드시니까 이제. 그죠? 60이었는데 원래는 80까지 증가. 80은 혼자서 도움 없이 잘 걷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번째 처방을 그대로 쓰다 고비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 피부에 염증, 발진이 많았어요. 손톱 염증이 되게 많았고 잇몸도 아프진 않은데 부어요. 요걸 쓸 수 있는 처방이 사이타닌 처방이었어요. 사물탄기 베이스 처방인데 이것들은 원래는 체열 중이상일 때 쓰는데 이분은 예전에 에너지에서 좋았던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이타닌 처방을 썼습니다. 처방을 이제 변경을 했죠. 그죠? 한지 쓰고 10일 만에. 그 와중에 뭐라고 했는데 이분 CT 촬영을 8월 27일날 제가 이 처방을 썼고 9월 1일날 CT를 찍으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던 자체 폐암수가 줄어들어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님이. 그렇죠? 또 우측 전이된 폐암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 학계 보고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분도 저처럼. 그렇죠? 판독서견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줄었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과는 계속 이 처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소화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잇몸 장애도 없고 피부 염증도 없어요. 일단은 드시면서 못 드시게 하는 독성을 많이 감소시켜줘야 된다. 항암제 독성은 가장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죠? 온몸의 통증이 없어지고요. 얼굴에 염증 소실되고 다 설사진질 안 하는 겁니다. 손톱의 염증도 없어지고. 그죠? 물론 이 중에도 계속 디오트리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계속 독성을 유발하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9월달에 제가 여러분 이제 BIA 검사를 합니다. 신체활력 지수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분이 5.7이 나왔어요. 폐암 환자 가이드라인은 4.7, 5.3 정도가 컷오프입니다. 5.3, 4.7이 되면 최소 암이 있어도 안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5.7이면은 비교적 좋은 신체 어떤 건강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오트리 복용하면 피부를 많이 건조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퇴원돼서 11월 17일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게 이제 7월 8일 날 CT 사진입니다.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건 원래 검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좌우가 다 아닌 거예요. CT상으로도 다 이렇게 점이 된 건 다 아닙니다. 전신에 퍼진 거예요. 근데 병행 치료했을 때 암세포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이 다음 검사 결과는 더 줄었습니다. 병행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경우의 환자분은 항암 치료 병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암 치료할 때 병행을 하는 한약이 있는데 그걸 병행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단독 치료법에 비해서입니다. 이거는 지오트리 단독한 것보다 더 좋은 항암 효과가 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감초사신탕만 썼을 때 이 효과를 볼 수 있냐 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오트리바 할 때 같이 복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10월 8일 날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진 지금 암 좀 더 크게 해서 일단 현재는 일단 이렇게 가정사는 퇴원을 하셨죠. 더 좀 치료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완전 가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최소 1년 정도는 더 추가 치료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고를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우한거사다 이런 것들 권고를 그냥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존 향상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위해서 병행 치료법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항암 중에 병행을 이제 해야 되는 한약들은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막 한약 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정확히 보시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제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다학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있는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증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